예, 이번 시간에는 전라남도 조선시대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선 전기에는 국가의 불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선 후기에는 전남의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시대 전남 불교사에 대해서 강의할 저는 순천대학교 사학과에 있는 이종수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불교에 대해서는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조선 전기 전남의 불교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남의 불교에 대해서 이제 조선 후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조선 전기는 국가 불교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시대에 들었으면 흔히 우리가 이제 숭유억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숭유억불을 해석하자면은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한다 이런 이제 개념이죠. 물론 이제 조선 시대에 들었으면서 이제 유교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여러 이제 고려 시대까지 있었던 이제 불교적인 어떤 혜택을 없앴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숭유억불이라고 해서 불교의 신앙적인 요소까지 국가가 없애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불교의 신앙적인 측면은 조선 후기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요. 다만 불교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억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실에서는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줄기차게 불교 신앙을 이어갑니다. 왕실에서 이제 불교 신앙을 이어가는 것은 특히 이제 조선 전기에는 불교 의례의 설행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조선 후기가 되면은 왕실의 여러 이제 번영을 위해서 사찰, 즉 이제 원당을 지정해서 이 원당이라고 하는 것은 왕실도 그렇고 양반도 그렇습니다만은 자신의 어떤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사찰에 가서 이제 기원을 하는 겁니다. 그 기원을 할 때 그 사찰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 사찰을 우리가 흔히 원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왕실과 양반들은 그 원당에 가서 그 사찰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복을 기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양반들은 흔히 우리가 이제 외유내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외유내불을 번역을 하자면은 겉으로는 이 외는 이제 바깥이라는 뜻이죠. 겉으로는 유학자이지만 그 속으로는 불교를 신앙한다 이런 이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겉으로는 유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불교를 억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또 이걸 이제 살짝 바꿔서 해석을 하자면은 저기 이제 바깥 사람은 유학자인데 안 사람은 이제 불교 신앙을 한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조선 시대에는 숭유억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학을 숭상하면서도 신앙적인 측면, 즉 이제 특히 사후의 문제, 죽음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교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교가 신앙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학의 나라였던 조선은 불교가 가지고 있던 여러 이제 정치, 경제적인 권력에 대해서는 박탈을 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과정이 조선 전기에 차츰 이루어져서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태종 때에는 11개 종파, 즉 이제 고려시대 이래로 전개되어 왔던 불교의 11개 종파를 7개로 축소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보입니다. 이제 이 11개 종파 가운데에서도 이제 교종으로는 화엄종과 법상종, 선종으로는 선문구산의 조계종과 천태종 이 4가지 종파를 제외하면 나머지 종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름 명칭만 나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조선왕조 실록에 이 11개 종파를 태종대의 7개로 축소해서 공인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오고요. 그 외에 242개의 사찰에 소속되어 있던 전지, 즉 이제 논밭이 되겠죠. 이런 전지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국가의 것으로 이제 몰수하는 이런 이제 기록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원노비,
8만 명을 속공, 즉 이제 국가로 귀속시켰다는 것이죠. 전체로 보면 한 5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은 이런 사원 노비를 속공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방향성은 점차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세종 때에는 7개의 종파를 선종과 교종의 양종, 즉 이제 양종이라는 말은 2개의 종파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선종과 교종으로 축소했고 또 242개 사찰의 전지를 인정하던 것을 선종 18개사 그리고 교종 18개사, 즉 이제 합치면 36개 사찰이 되겠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전지만을 인정하고 또 고려시대부터 쭉 이어져 왔던 성록사, 즉 이제 성녀들의 여러 가지 성적이라든지 또 주지 발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녀들의 행정을 담당했던 성록사를 폐지하는 이런 이제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종의 아들이었던 세조는 오히려 또 이제 불교 중흥을 하는 그런 이제 불교를 신앙해서 불교 중흥을 이루었던 그런 이제 왕이었죠. 강경도감을 설치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이제 불교 중흥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큰 틀에서는 불교의 정치 경제적 권력을 박탈했던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종대에는 이제 성녀들이 도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든지 중종대에는 선종과 교종 이 두 가지 종파 자체를 완전히 이제 폐지했다든지 또 성과를 폐지했다든지 이런 이제 기록들이 보입니다. 선종과 교종을 폐지했다고 해서 불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선종과 교종 즉 이제 이런 종파들이 국가가 인정하던 것을 국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신앙 자체는 계속 유지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명종대에는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선교 양종을 부활한다든지 또 성과를 부활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불교 중흥책을 이제 펼칩니다만은 그런 이제 문정왕후가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폐지되면서 불교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완전히 국가 권력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불교가 점차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제 탈각되어 가던 그런 시기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아시다시피 의성병이 전국적으로 한 4, 5천 명 정도가 이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 관군이 초기에 대략 한 5만 명 정도의 관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의 그 병사가 바로 의성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특히 조선 전기까지 유학자들이 불교를 비판할 때 가장 많이 내세웠던 것은 무부무군, 즉 이제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고 이렇게 이제 그 불교는 출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무부무군의 종교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불교를 비판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승려들이 그야말로 칼을 들고 국가 또는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이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학자들에게 굉장히 이제 불교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성병 중에서도 전라남도 지역의 의성병들은 특히 이순신 장군의 수군에 이제 참여했던 그런 기록들이 이제 보이는데요. 옥형이라든지 자온이라든지 이런 이제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 한 300여 명의 수군에 참여했던 의성병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의성병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전라남도 지역은 이제 아무래도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수군 참여가 이제 대표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중에 병자호란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병자호란에서도 백암각성이라고 하는 스님이 임진왜란 이후에 남한산성을 축조하게 되는데요. 임진왜란 이후에 나중에 이제 인조대에 남한산성을 이제 축조하게 되는데 이 남한산성을 축조할 때 백암각성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남한산성 축조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이 백암각성 스님이 이제 지리산 화엄사에 계셨던 그런 스님인데 이 백암각성 스님은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의성병으로 참여했던 분이에요. 젊은 시절에 의성병으로 참여했다가 나중에 남한산성 축조의 책임자로 있다가 그리고 이제 화엄사를 중건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시점에 병자호란이 터졌고 그때
이 전라남도 지역에 여러 성녀들 한 3,000명을 조직해가지고 남한산성으로 이제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남한산성에 도착하기 전에 인조가 그 항복을 함으로 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이제 인연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전라남도 지역의 의성병들이 활약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의성병들이 하나의 이제 그 군사 조직화 되어 가지고 전국에 있던 여러 이제 산성들을 축조한다든지 또 수비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화엄사 각황전을 조성했던 계파성능이라고 하는 이 스님은 나중에 북한 산성 축조의 이제 주 책임자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계파성능 스님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성녀들이 전라남도 여러 산성의 축조에 동원되었다든지 수비를 담당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백원각성 스님으로 이제 돌아와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 화엄사 일주문입니다. 이 화엄사 일주문의 그 현판을 보면 지리산 화엄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좀 작은 글씨가 세로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웅전의 현판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현판에 한쪽에 이제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만은 그 작은 글씨를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글씨는 일주문에 있는 작은 글씨와 대웅전에 있는 작은 글씨의 그 내용이 이제 거의 이제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숭전 9년 병자년, 즉 이제 이 병자년은 바로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1636년을 말합니다. 그 병자년 8월에 의창군 이광이 썼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는데 이 말은 화엄사 중건을 병자년 8월에 거의 마무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병자호란이 일어난 그 이제 달은 12월입니다. 그러니까 병자호란, 즉 이제 병자년 12월에 청나라 군대, 당시 이제 여진족이 우리나라를 이제 쳐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화엄사를 중건을 거의 완료를 하고, 즉 이제 앞에서 의창군이라고 되어 있듯이 국가 왕실의 도움을 받아서 화엄사를 중건을 했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백안각성은 남한산성 축조에 공이 있었기 때문에 왕실과 인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화엄사를 다 중건을 하고 있었는데 병자호란이 터지니까 이 지역의 화엄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한 3,000명 정도의 성녀들을 모아서 진격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화엄사의 각황전을 세우게 되는데 이 화엄사 각황전은 대략 이제 1703년에 다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각황전이 있던 자리는 원래 장육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장육전은 신라 말에 창건이 이제 건축이 되었던 그런 건물인데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서 불타서 무너졌던 그런 이제 건물이에요. 그 건물 자리에 각황전을 세웠던 스님이 이 계파성능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 계파성능 스님은 각황전도 이렇게 이제 건립을 했고, 나중에 지금의 통도사에 있는 그 세존의 부처님의 진신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건물도 이제 이 계파성능 스님이 세웁니다만은 이 계파성능 스님이 나중에 조정에 불려가서 북한산성 축조에 동원이 됩니다. 이 북한산성 축조에 이제 계파성능 스님이 이제 큰 공을 또 세우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각황전을 세울 때도 바로 이제 왕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기록에 보면은 형조 참판 이진유가 이제 그 현판을 쓴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왕실과 또는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각황전을 건설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의성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라남도 지역에 조선 후기 불교가 이제 점차 그 활성화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지역에 이제 중요한 어떤 불교사의 사건으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 가흥대장경의 전례입니다. 이 가흥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명나라 말기부터 해서 청나라 초기에 걸쳐서 약 한 100년 정도에 걸쳐서 민간에서 민간 사찰에서 간행한 대장경입니다.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 송나라 때부터 해서
매 그 왕조 때마다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가흥대장경은 이제 그 이전의 대장경하고 좀 다르게 흔히 우리가 이제 방책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방책본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난 책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그 이전의 대장경은 두루마리 형식, 즉 이제 우리 이제 감아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권자본 형식인데, 이 가흥대장경부터는 이제 네모난 오늘날의 책처럼 방책본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던 책인데, 이 가흥대장경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이렇게 이제 서로 교체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가흥대장경을 만들었던 이 이제 세력과, 그리고 이 가흥대장경을 입수를 해서 일본에 수출해서 그 어떤 수익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청나라에 대항하려고 했던 이런 세력들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흥대장경을 이제 중국 본토에서 이제 만듭니다만은, 당시 오늘날의 대만이죠. 그 대만 지역을 정성공이라고 하는 당시 청나라에 대항했던 명나라의 잔존 세력이 이 대만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대만을 거점으로 해서 청나라 세력에 이제 대항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본토에서 가흥대장경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 대만에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서 일본으로 이제 배가 가겠죠. 대만으로 이제 여러 차례 일본으로 이제 가면서 이 가흥대장경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불교적인 어떤 그 기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물품들을 일본에 수출하면서 거기서 남은 수익금으로 명나라 군대에 대항하고, 이런 이제 그 본거지가 바로 이 대만인데요. 그 대만에서 출발했던 배가 1681년에 출발했던 배가 태풍을 만나서 우리나라 전라도 임자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풍의 이 풍랑을 따라서 임자도에 이제 표류하다가 임자도에 이제 정착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임자도로 이제 왔던 이 배 속에 있던 많은 이제 불구와 또 이제 책들이 있겠죠. 이 책들이 배가 이제 난파되면서 이제 바다로 떨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은 목함에 쌓여 있기 때문에 바다로 떨어지더라도 물에 깔아앉는 것이 아니라 이 목함이 점차 이제 물에 떠다니다가 이제 그 해안가로 밀려오겠죠. 그리고 이제 일부는 배에 이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부 남아있던, 배 속에 남아있던 것들은 왕실로 당시 이제 이 임자도를 관할하던 나주관하에서 그걸 수습해서 왕실로 보내게 되고, 그 외에 바닷가에 떠다니다가 해안가로 밀려왔던 목함에 있던 이런 그 여러 가지 물품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거는 바로 이제 가흥대장경인데요. 이 가흥대장경은 인근에 있던 성녀들이 이제 수습을 해서 이것을 다시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표류선과 관련해서 이제 조선왕조실록, 즉 이제 숙종실록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표류선에는 불경이 있었는데 표지가 아주 새 것이었고 불기 등의 물건은 좋은 솜씨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들이 물에 떠다니다가 조수에 밀려와 잇따라 전라, 충청도 등의 바닷가 여러 포구에서 건졌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보입니다. 그 서적의 총계는 1,000여 권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이제 이런 그 실록의 이제 기록 속에 또 보면은 임금이 이제 당시 숙종이죠. 숙종이 오래도록 그 책을 이제 보다가 내려주지 않으므로 이제 민정중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신들이 임금을 찾아가서 이제 이단, 즉 이제 불교의 서책을 오래도록 이제 임금이 보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임금이 남한산성 사찰에 내려보냈다, 이런 이제 기록도 보이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으로 갔던 당시에 그 가흥대장경 불서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19세기에 남한산성에 있는 사찰들이 다 이제 불에 탔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다 불에 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표류해 왔던 이 불서들 중에서 일부는 당시 전라도 인근에 있던 성녀들이 이제 수습을 이제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습된 불서들은 이 전라도 지역에 유통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94년
담양 용흥사에서 간행된 선운제전집 도서의 그 발문에도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유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상선이 표류해서 이제 파괴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불서들을 많이 해안가에서 건져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1681년 6월 5일에 태풍이 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당시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는데 임자두에 표류선이 이제 왔고 나주 관하에서 일부 표류선에 있던 불서들을 전국에 이제 왕실에 이제 보냈지만 그 외에 불서들은 인근의 승려들이 수습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 가항대장경을 수습해서 모았던 대표적인 스님이 이제 백암승총이라고 하는 스님인데요. 이 백암승총 스님이 그 가항대장경 중에 일부를 복각을 하게 됩니다. 그 복각한 책이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책입니다. 이게 이제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러한 책을 가항대장경을 그대로 이제 복각해서 현재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백암승총이라고 하는 이 스님은 이제 당시 영광불갑사에 주석을 하고 있었는데 표류선의 불서들이 해안가로 밀려와서 이제 곳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곳곳에 있던 그런 그 목함들을 직접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본인이 직접 수집하지 못했던 여러 불서들 같은 경우는 인근에 이제 여러 사찰에 나눠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서들을 갖다가 일일이 수집을 해서 이제 간행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백암승총 스님이 1700년까지 주로 이제 지금의 나간 진광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보성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나간읍성에서 이제 가까운데 저기 이제 보성 쪽에 진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폐허가 돼서 이제 진광리라고 하는 그 마을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진광사를 중심으로 해서 가항대장경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불서들을 이제 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불서 간행이 당시 조선 후기 불교계에서 이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백암승총 스님이 간행했던 불서의 목록인데요. 여기 있는 목록들은 대부분 사찰 강원의 교재로 쓰이던 그런 이제 불서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암승총 스님이 불서를 가항대장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서를 수집해서 복각 내지는 간행을 할 때 강원의 교재를 중심으로 간행을 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무조건 간행한 것이 아니라 강원에서 사용되는 그 교재를 중심으로 간행함으로 해서 강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찰 강원 발전에 기여했던 인물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거론하는 분이 바로 이 백암승총이라고 하는 스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암승총 스님이 불서를 간행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가항대장경이 표류선에 의해서 전래되었던 이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가항대장경이 우리 한국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항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제 화엄경소초입니다. 이 화엄경소초는 조선 후기에 3번에 걸쳐서 간행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90권 80책의 아주 방대한 그런 이제 분량입니다. 이 화엄경소초는 강원의 이력 과정, 즉 이제 교육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배우는 단계의 그런 이제 교재입니다만은 이 교재가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간행되었을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당시 이제 강원은 크게 이제 삼익과, 사직과, 사격과, 대격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대략 한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찰에서 강원에서 스님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방 말씀드린 이 화엄경소초가 크게 유행하면서 전국적으로 대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전라도 지역에서 특히 1000명이 넘는 성녀 내지는 신도들이 모이는 큰 화엄대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암승총 스님이 이 화엄경소초를 간행하면서 순천 서남사에서 개최했던 화엄대회로부터 시작해서 1725년 이제 김제 금산사는 전북입니다만은 거기에서 환성지안이라고 하는 스님이 1400여 명의 대중을 모아놓고 화엄대를 했고요. 그리고 1754년에는 순천 서남사에서 상울세봉이라고 하는 스님이 화엄대를 개최했을 때는 1200여 명이 모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1785년에는 구례 화엄사에서 해암윤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화엄대를 개최했을 때는 1,500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보입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당시 화엄대가 크게 성행했고, 그 계기는 바로 화엄경 소초의 간행이었고, 화엄경 소초가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강대장경의 우연한 전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운에서는 여러 이제 사기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필사된 것들입니다. 이제 강의 노트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기가 연담유일의 사기, 무감채눌의 사기, 백파긍선의 사기, 이런 사기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사기는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내용적인 사상적인 측면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라남도 지역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청어계와 부유계의 어떤 성립, 그리고 사상 논쟁,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후기 불교를 이야기할 때 이제 청어계와 부유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청어계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 의성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청어는 서산대사 청어휴정의 청어를 이제 딴 표현입니다. 임진왜란 의성병을 중심으로 해서는 청어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병자오란에서는 백암각성 스님이 이제 큰 역할을 하는데, 백암각성 스님의 서성이 부유선수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그 부유선수의 부유라고 하는 글자를 따서 이제 부유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어계는 전국적인 어떤 그 계파로서 성장을 하고요. 부유계도 물론 전국적으로 성장을 합니다만, 이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유계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청어계와 부유계가 이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청어계는 해남 대흥사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고요. 부유계는 순천 송광사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합니다. 해남 대흥사에서는 나중에 서산대사의 충의를 기리는 표충사를 이제 건립하게 됩니다만은 18세기 후반에요. 이 18세기 후반에 이제 표충사를 건립하면서 청어계의 대표적인 종찰로서 자부를 하게 되고, 부유계는 순천 송광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백암성충이 중심이 돼서 그 부유계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그런 사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청어계와 부유계 사이에서는 서로 간에 이제 그 사상적인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가령 심성 논쟁이 이제 18세기 후반에 일어납니다. 연담유일은 청어계를 대표하는 강사고, 무감채눌은 부유계를 대표하는 강사인데요. 이 두 스님 사이에서 어떤 심성과 관련해서 청어계의 연담유일은 일성론을 주장하게 되고, 부유계의 무감채눌은 다성론을 주장하면서 연담유일은 불교의 본질은 일성론이다 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부유계의 무감채눌은 다성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부유계와 청어계의 어떤 심성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청어계 내부에서도 이제 선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선 논쟁은 지금까지 이 한국 불교사에서 조선 후기 불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던 그런 이제 논쟁입니다. 백파긍선이라고 하는 스님과 초이의순이라고 하는 스님의 논쟁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논쟁의 핵심은 백파긍선은 삼종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상적인 측면은 좀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백파긍선은 삼종선을 주장했고, 초이의순은 사종선을 주장했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추사 김정희가 여기에 이제 가담을 해서 백파긍선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초이의순의 입장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세상에 좀 더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담홍기라고 하는 스님은 의순의 견해를 지지하고, 또 설두유행이라고 하는 스님은 백파긍선의 견해를 지지하고, 또 축원진화라고 하는 스님은 다시 또 초이의순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조선 후기까지 근대 시기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 이 선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조선시대 불교 전남 지역 불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